자, 이번에 볼 녀석은 이제 시의 표현과 시상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뭐랄까 현실적으로 시험에서 아주 자주 보게 될 형태의 문제일 거야. 요즘 수능의 트렌드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다 묶어서 한 문제로 처리하는 게 약간 경향인 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그저 기존의 기출 문제들은 대부분 어떻게 문제를 냈었냐면 잠깐만 더워서 그런데 잠깐만 히터 좀 끄고 올게. 잠깐만 더워. 지금 영상 6도인가 8도인가 그렇더라고. 겨울인데 겨울이 아니야. 자, 다시 과거에는 이제 문제들을 낼 때 첫 번째 대사 어떤 작품의 중심 정서와 어조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문제 하나와 또 표현상 특징 문제를 하나 별도로 내는 게 어떤 경향성 같은 거였다면 요즘에는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로 시어 예비 파악하는 문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기 적용하는 형태의 문제를 내는 게 요즘 트렌드로 좀 바뀌고 있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어찌됐든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치? 수능까지 이거 줄줄 계속 데리고 가야 되는 녀석들이야.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 몇 가지 용어들을 살짝만 정리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시의 표현 방식과 관련된 문제 영역들입니다. 시의 표현 방식. 자, 첫 번째 시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 방식, 그러니까 괄호 열고 1번으로 되어 있는 그 녀석은 너무 당연하게도 비유하기일 거야. 시에서 이거 빠지면 섭하지. 그치? 비유한다. 비유라는 개념은 일단 선생님이 이것도 지난번에 비유와 상징을 구분해드리면서 한번 수업해드렸었죠. 자, 비유한다는 얘기는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라고? 원관념을 뭘 통하여? 보조관념을 통하여. 그리고 이걸 우리는 어떤 용어로 썼는데 빗대어 라고 표현했었죠.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어 나타냄으로써 대상에 대한 정서나 태도를 어떻게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걸 비유하기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치? 그냥 다이렉트로 말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시가 아니랬잖아. 시를 표현하려면 뭔가 비유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너무 유명한 예문으로 뭐 사과 같은 내 얼굴이 항상 했었죠? 사과 같은 내 얼굴. 참고로 그 녀석에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원래의 개념은 뭐예요? 사과가 아니라 내 얼굴이지, 그치? 근데 내 얼굴이 뭐와 같다? 사과와 같다고 표현하면서 사과처럼 뭐 탐스럽고 사과처럼 뽀얗고 이쁘고 사과처럼 뭐 반질반질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싶은 거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밑에 이렇게 써져 있을 거야.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라고 부르는 거야? 원관념이라고 부르는 거지. 맞지? 그리고 내가 빗대기 위해서 사용한 대상을 뭐라고 부른다? 보조관념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나타내고 싶은 대상은 원관념으로, 그리고 내가 그 원관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대상을 보조관념이라고 부른다. 원관념, 보조관념 다 써주시고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즉 비유하게 들어가는 게 뭐냐는 거야. 자, 첫 번째 너무 유명한 그렇지, 직유법 있지? 직유법은 뭘 어떻게 하는 건데? 같이, 처럼, 듯이, 인양, 마치 이런 식의 다양한 접속어를 사용해서 이 단어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걸 우리는 직유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다이렉트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연결어를 사용해서 뭐 하는 것이다? 직접 연결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거지. 그걸 우리는 직유법이라고 불러. 밑에 예문 나와 있죠? 봄이 혈관 속에서 시내처럼 흘러. 그러면 여기서의 원관념은 뭐예요? 봄이잖아, 그치? 근데 그 봄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빗대어졌어? 시냇물처럼 흘러서 여기저기 뭐 생명력을 나눠주고 그리고 아름답게 쫄쫄쫄 흐르는 모습으로. 시내니까 뭐 거대한 강물이나 뭐 바다처럼 흐르는 게 아니잖아. 시냇물처럼 졸졸졸 흐르면서 여기저기 생명력을 나눠주는 그런 아름답고 귀여운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내라는 단어를 썼구나. 보조관념으로 시내가 등장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밑에 마지막에 이런 말 나와 있어, 그치?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그치?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그러니까 나는 그 시내로부터 생명력을 이어받아 풀포기처럼 자라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얘기겠죠. 됐죠? 자, 요게 비유, 직유였다면 두 번째 은유도 나와야지, 그치? 그럼 은유랑 직유는 뭐가 다르냐? 은유라고 하는 건 뭐가 없는 거야. 직접 연결하지 않고 어떻게?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럼 직유와 은유의 차이점은 뭐 어렵지 않죠? 직접적 연결 어휘를 안 쓰면 되는 거 아님? 그죠? 그냥
구름은 밑에 예문 보자.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라고 표현했어요. 결국 구름은 장미지. 오케이? 구름이라고 하는 어떤 대상, 원관념을 장미로 빗대는데 그 장미가 너무 탐스럽고 예쁜 장미가 아니라 셀로판지를 막 구긴 다음에 거기다 대충 막 크레파스 같은 거로 툭툭툭 대충 그려놓은 그런 느낌의 장미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타나는 이미지는 뭐예요? 저 구름이 아름답게 채색된 봄날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막 마구잡이로 나타나 있는, 그치? 엉망의 이런 식의 이미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 김광균 시인이 보통 이제 뭐랄까 도시가 약간 고요하다는 말은 좀 그렇고 뭔가 냉혹한 그리고 뭔가 쓸쓸한 쓸쓸한이라는 단어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쓸쓸한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도시의 이미지다. 그러면서 뭐 빌딩을 비석에 빗대고 또 길을 헝클어진 넥타이에 빗대고 이러면서 도시의 이미지가 뭔가 쫙 가라앉은 듯한 느낌, 쓸쓸하고 외로운 느낌 이런 것들을 주려고 노력한 시인이다 보니까 표현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런 구름을 은유하고 길을 은유하고 빌딩을 은유함으로써 어떤 대상의 이미지를 적절하게 표현해낸 거라고 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여러분들은 아마 이거를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을걸? A는 B다. 그렇지? 내 마음은 호수 뭐 이런 식으로 한 단어로 아마 외웠을 가능성도 높고요. 자, 은유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유하기 시리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 게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유 시리즈가 들어가면 돼. 유가 바로 빗대는 거거든. 세 번째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세 번째에 대유라는 게 나와 있을 거야. 대유법이라고 하지. 그럼 대유법은 뭔데? 이것도 써드릴게요. 대표해서 비유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의 어떤 전체 요소가 아니라 그 요소 중에 딱 하나가 나머지를 대표해버리는 거지. 지금 나와 있는 예문시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껍데기는 남고 쇠붙이는 가고 하면서 뭐에?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치? 한라에서 백두. 이게 뭘 말하는 거겠니? 우리나라겠죠. 근데 우리나라에 한라산하고 백두산밖에 없어? 그건 아니잖아. 그치? 한강도 있고요. 나주평야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이 한라산과 백두산이라고 하는 두 개의 요소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대유법이라고 해.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백의의 천사, 흰옷을 입은 천사잖아. 그걸 대유법이라고 부를 수 있나? 그치, 가능하지. 왜냐면 흰옷을 누가 입는 거야? 의사나 간호사 같은 사람들이 입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가 입는 옷의 색깔만으로 의사나 간호사를 대표했잖아. 그럼 그걸 뭐라고 한다? 대유법이라고 불러. 뭐 고전 시가라고 그런 게 없겠어? 고전 시가에서 여러분들 강호의 병이 깊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거든. 강호 뭐예요? 강이랑 호수예요. 강이랑 호수는 결국 뭐예요? 자연을 뜻하죠. 자연에 강이랑 호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렇게 고전 문학이든 현대 문학이든 대유법을 쓰는 경우는 많이 보인다라는 것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유법.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아마 이 표현법 자체를 가지고 또 시험 문제를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치? 근데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이것만 묻는 거 없습니다. 이것만 달라붙지 않아요. 당연히 시 속에서 그걸 찾으라고 하고 있죠. 4번은요. 풍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풍유. 자,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유 시리즈로 끝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풍유라고 하는 건 뭘 사용하는 거냐? 속담이나 격언을 이용해서 빗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하고 싶은 말을 또 결국에 얘도 뭐 하는 거야? 빗댄 거지. 빗댔는데 그 빗대는 기술이 바로 속담이나 뭐 격언 같은 거지. 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기 딱 나타났네. 이런 식의 표현들. 그쵸? 지금 저기 딱 나타난 상황 자체를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옴으로써 자연스럽게 의도치 않은 등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상황을 강조할 수 있겠죠? 거기 예문에는 뭐가 나와 있어? 야 이놈아, 뿌리가 없으면 썩는겨. 귀신 씨다나 까먹는 소리 하지도 말어 라고 말하면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대상, 그러니까 대상이 화자에게 뭔가 정보를 주고 교훈을 주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어. 귀신 치다나 까먹는 소리, 뿌리가 없어도 살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봤겠지? 했더니 뿌리가 없으면 다 죽는겨 라고 말하면서 속담으로 강조해서 표현하고 주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자, 아무튼 속담이나 격언을 사용하면 그걸 풍유라고 부르지. 자, 5번으로 넘어갑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유 시리즈가 아니고 다른 글자가 등장할 거야. 의인이라고 하는 법이 드러날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의인법은 밑에 있는 풍유법이랑 묶어서
화류법이랑 묶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의인법은 사람이 아닌 존재를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는 걸 의인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화류법이랑 같이 한다고 했었지. 화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생명체가 아닌 것을 마치 생명체인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을 우리는 그걸 화류법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일종의 세트 개념일 텐데 이거를 정의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생명체가 아닌 것은 사람이 아닌 것을 포함하죠. 맞나요? 오케이. 또 생명체 안에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화류라고 하는 거대한 틀 안에 의인법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걸 수학적으로 풀면 결론적으로는 의인법도 화류법이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한데 그렇진 않아. 나중에 대학교 이상의 등급으로 와서 전공 국어를 공부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이걸 얘기해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고등학교 단계잖아. 약간 그러니까 현실 고등학교에서 수업하는 내용이랑 요거랑 좀 다른 게 핵심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 요게 일단 화류가 제일 큰 범위가 있고 그 안에서 사람만 할 수 있는 어떤 특성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굳이 따로 뽑아서 의인법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속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휴먼 가능합니까? 휴먼? 휴먼만 가능한 거 그렇지? 예를 들어 미소 짓는다든지 활짝 웃는다든지 또 뭐가 있을까? 기뻐하네 뭐 이런 식의 기뻐하는 모습. 물론 선생님 강아지도 기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 난리도 아니던데요. 가능하죠, 그렇죠? 선생님 요즘 앵무새 키운다고 얘기했었잖아. 집에 들어가면은 저기서 막 날아와요. 바바바바바 하면 날아와요. 날아가지고 머리에 툭 하고 앉아. 그리고 똥을 한번 싸지. 기쁨의 똥을 싸요. 그러면 똥 그 선생님도 몰랐는데 왜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새똥 뿌리면 막 찐득찐득하고 막 하얀 거 묻잖아. 근데 그게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 건강한 알곡이랑 이런 걸 먹으면 똥이 젤리예요. 만져도 쫀득쫀득해. 몰랐지? 나도 이제 요즘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얘가 건강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제 이 똥의 상태를 보고 알게 되더라. 똥이 건강하면 똑 떨어지고 나서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져 이렇게. 이 새끼 건강한데? 이러면서 칭찬해주고 그러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법이 등장하면 우리는 그걸 그냥 의인법이라고 부르자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 시에서 의인법이 등장하는 경우는 이런 글자가 등장한다고 생각하면 좋아. 너라는 글자가 등장하면 게임 끝난 거야. 그냥 의인법이야. 그렇지? 자신과 동등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고전 시가에서도 백구야, 나디마라, 니 버틴 줄 어띠하나 이런 식의 구절을 본 적 있을 거야. 우리 앞에서 배웠지? 백구 보고 너라고 불러요. 그렇지? 내 너와 함께 한평생 누리리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백구라고 하는 우리가 흰 갈매기라고 번역하는 대상이라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백구가 떴다, 너라고 불렀다, 게임 끝났다, 의인법 이렇게 잡아가 주신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화류법은 이런 거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나 사물 따위가 이제 화류법의 대상이 될 텐데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식이지. 어둠이 내려앉은 밤 이런 식구절이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여기서 어둠이라는 주어가 앉아 있잖아요, 그죠? 어둠이 내려앉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앉냐? 동물도 앉지, 그렇지? 강아지도 앉고요, 고양이도 앉고요, 말도 앉고요, 기린도 앉을걸요? 앉나? 서서잖아. 아무튼간에 앉는 거, 오케이? 앉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화류법이라고 불러. 기차는 긴 꼬리를 남기며 터널 속으로 들어갔다, 그치? 기차가 꼬리를 남겼다고? 그건 사람은 생명체처럼 표현된 거 맞지, 그지? 이런 식의 얘기들 보면 돼. 그래서 의인법의 예문에 김동명의 파초라는 시가 나와 있을 텐데 뭐라고 돼 있어? 조구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참고로 파초가 풀의 이름입니다. 약간 그 잎이 거대한 화렵수예요. 아무튼 파초를 부르면서 파초 보고 이런 말을 하잖아. 너의 넋은 수녀보다 더욱 외롭구나. 그치? 자신의 원산지를 떠나서 한국에 있는 정원에 심겨져 있는 거야. 원산지는 아프리카 이런 데란 말이지, 그치? 아프리카인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른 데가 나의 고향일 텐데 엄한 땅에 나와서 심겨져가지고 길러지고 있는 그 파초를 보면서 너무 너 외롭겠구나, 너 너무 안타까구나, 너라고 부르고 있어, 그죠? 그럼 뭐예요? 의인법이죠. 근데 화류법에 뭐가 나와 있어?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나름대로 되게 쌈박한 시 아니니? 얘들아, 어둠은 뭔가 가려지는 시간, 부정의 시간, 뭐랄까
사물이 어떤 구분이 사라져버리는 부정적 의미의 시간으로 많이 생각하잖아. 근데 이 시에서 박남수 시인은 어둠이 오히려 우리한테 사물을 낳아준다고 표현한 거야. 어둠 속에서 사물을 낳고 아침이 오면 자기 자리를 내주는 사람, 내주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제목이 뭐라고? 아침 이미지라고 돼 있을 텐데 어둠이 낳고 간 이 세상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어둠을 새로운 종류로 표현하고 있다. 근데 어둠은 어쨌든 무언가를 낳는다라고 표현했죠. 낳는 건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어떻게? 우리 집 금붕어도 낳고요, 우리 집 강아지도 낳고요, 우리 집 앵무새도 뭔가를 낳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활용법이라고 부른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7번으로 넘어갑니다. 의와 활용 그래서 구분 되겠죠? 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너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자. 활용법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하면 돼. 마지막 중의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못 잡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거는 키워드가 이거예요. 시어는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인 것처럼,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처럼 하나의 단어, 하나의 시어 속에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를 중의법이라고 불러. 여기서 황진이의 시조가 나와 있는데, 황진이 시조에서 이 벽계수라든지, 그치? 그냥 여기 벽계수, 이 황진이 시조가 뭐냐면, 이 벽계수가 어떤 귀족의 호예요, 호. 이름입니다, 이름.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청산리에는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마라. 수가 물수잖아. 개는 뭐예요? 청개할 때 그 개예요. 시냇물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벽계수라고 하는 건 시냇물의 이름인데요. 시냇물아, 그렇게 쫄쫄쫄 잘 흐른다고 그냥 마냥 좋아하지 마라고 말하는데, 그건 무슨 얘기야? 동시에 내 앞을 지나가는 벽계수 아저씨, 그렇게 막 쭉 간다고 자기 갈 길 가다고 바빠하지 마세요. 나 좀 봐봐. 나야 나 황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오케이? 이거는 냇물의 이름이면서, 냇물의 이름을 말하면서 동시에 특정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안의 의미를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거야. 참고로 명월이라는 단어에도 밑줄 쳐져 있죠? 명월이 만공산안이라고 돼 있지. 그럼 뭐냐면 명월이 황진이의 호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호를 가지고 장난친 거야, 지금 이거. 그치? 호를 통해서 명월이가 있으니 명월이랑 놀다 가라라고 말하는 거잖아. 근데 명월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이 밝은 명자의 달월이잖아. 그치? 밝은 달이에요. 달인데 동시에 사람인 거죠. 물아, 그렇게 갈 길만 바쁘게 가지 말고 잠깐 달리랑 어울려 함께 놀다 가렴, 이렇게 말하는 시잖아. 근데 그 얘기는 결국 오빠 나랑 놀다 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죠? 오케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중의법, 고전 시가만 중의법이 있겠어? 아니죠. 현대 시에도 당연히 중의법은 엄청 많은데 우리가 그걸 다 할 순 없고, 이런 개념들이 있다는 걸 쭉 잡아놓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본 게 뭐라고요? 비유학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여기서 묶은 이 개념들을 싹 다 지금 뭐에 묶어 넣었어요? 비유하기에 묶어 넣었습니다. 우리가 시를 표현할 때 비유하는 방식도 있고 강조하는 표현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비유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려면 얘네들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면 비유 시리즈는 일단 쉬운 게 끝에가 U자로 끝나는 라인을 보면 되겠지? 그런데 의인, 화류 이런 것들, 중의 이런 것들, 특히 의인법이나 중의법 같은 경우에는 끝자가리가 U로 안 끝나고 있으니까 그것 좀 구분해 주시고요. 이걸 비유하기 넣는다 생각하자. 이렇게 특정한 다음 중 위 작품에서 비유하기의 방식으로 쓰인 시어 구절이 아닌 것은 해서 거기다가 뭐 역설법 집어넣으면 그 녀석이 답이겠지, 그지? 그런데 요즘 이렇게까지 표현법을 구분하는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내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 정도의 기본 구분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바로 비유하기였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근데 다음 페이지에는 뭐가 나와 있니? 상징이 나와 있죠? 그렇지. 비유와 상징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거야. 왜냐? 비유하기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빗대는 방식이라면 상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알려드렸잖아, 선생님이. 그치? 여러분들 교과서 중에 비상교과서가 비유와 상징의 약자라고 했었지. 원관념을 역시 똑같이 보조관념을 통해서 나타내되, 여기서 중요한 건 빗대지 않아요. 빗대지 않고 원관념 없이 보조관념만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을 바로 우리가 상징이라고 부른다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어떤 대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똑같이 비유하기와 상징하기의 공통점이라면, 비유하기에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빗대어지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라면 이쪽은 보조관념만으로 그냥 끝내버린다는 게 상징의 특징이라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그치? 해, 또 뭐가 있을까? 붉은 색깔, 또 뭐가 있을까? 뭐 거기 나오는 십자가, 뭐 비둘기, 이런 식의 시를 썼잖아.
그러면 이걸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떠올리지. 아, 태양, 정열, 희망, 미래. 오케이?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딱 떠올리죠, 그렇죠? 해라는 단어를 썼으면, 그지? 또 붉은색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똑같이 뭐 정열 혹은 뭐 죽음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떠올리고요. 십자가 하면 뭐가 떠올라? 희생이 떠오릅니다, 그죠? 대신하여 지고 가는 것이니까. 비둘기는 뭔데? 평화의 상징이라고 우리 맨날 말처럼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이렇게 보조관념만 덜렁 나와 있는데 그 보조관념을 통해서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의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잖아. 표현하고자 하는 사물이나 관념은 직접 드러나지 않고 보조관념이 작품에 쓰여 원관념의 의미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됐냐? 오케이. 자, 이런 특징들이 있다. 비유와 상징을 구분하라.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기회가 되면 이 상징도 원래 세 가지 또 구분해야 돼. 상징에도 종류가 있어요. 원형적 상징, 관습적 상징, 개인적 상징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참고로 여기까지 구분을 건드리는 건 학교마다 좀 달라. 예를 들어 뭐 서문여고나 동동여고 같은 여고들은 여기를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서울고나 뭐 서초고 이런 학교들에서는 선생님에 따라 이 상징의 종류를 구분해서 또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 봤을 때는 그걸 구분하는 단계까지는 수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신에서 필요한 만큼만 따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수사법 개념어. 세 번째 수사법. 이거 말고 그럼 다른 수사법이 없느냐? 또 있다는 거지, 그치? 나머지 수사법을 한번 쭈루룩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보자. 제일 먼저 대꾸법이 나와 있을 거야. 대꾸법의 정의는 뭐라고 쓰여 있어? 가락이 비슷한 말을 나란히 나타내는 표현기법. 키워드는 뭐예요? 나란히, 나란히, 나란히. 이죠? 보통 그래서 요 녀석은 밑에 있는 2번 반복이랑 묶어서 같이 봐둘 필요성이 있어요. 자, 반복의 키워드는 되풀이에요. 잠깐만, 되풀이? 그냥 되풀이라고 쓰자. 그래, 괜찮아. 그러면 얘들아, 이 두 개가 뭐가 다른지 감이 잡혀? 감이 잡혀? 이거는 구조가 반복되는 게 대꾸인 거야. 이거는 시어나 시구가 반복되는 게 반복법이야. 반복은 반복인데 반복되는 대상이 다른 거지. 감 잡히고 있나요? 대꾸법은 내가 너를 사랑하듯 너 역시 날 사랑하길 이런 식으로 A가 B를 C하는 것처럼 A가 B를 C하기 이런 식으로 구조 자체가 반복되는 게 대꾸법의 정의라면 반복법은 정말로 그 단어가 반복되어야 돼. 그렇지?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 같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솟아라. 우리 참고로 이걸 AA, BA라고도 배웠을 거야, 그치? 이렇게 똑같은 것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방법 잘 구분해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라고 쓸게요. 여기서 이제 요즘 시험 문제, 아까 선생님이 이런 것도 보여드렸잖아.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단어가 공감각으로만 나오지 않고 시험에서 심상의 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든지 혹은 뭐 시어의 반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선택지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도 같이 묶어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묶여서 반복된다. 알겠지? 그냥 대꾸법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옛날 스타일 문제라는 거야. 위 작품의 표현상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특정 시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강조하고 있다. 2번 통사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뭐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요 개념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됐죠? 세 번째, 선생님이 아까 근데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한다고 했는데 결국 혼자 다 하고 있네, 그치? 그냥 할게요. 그냥 합시다. 세 번째, 점층법이라는 게 나왔네요. 3번 점층법. 다들 너무 잘하고 있는 것과 이것도 그치? 점층법이라고 하는 건 점점 계층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아지는 쪽으로 커지는 쪽으로 흘러가는 방향이 있는 걸 우린 점층법이라고 부르지. 여기 있는 꽃덤불 씌워보세요.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법도 있고 그러는 동안에 영영 떠나버린 법도 있고 그러는 동안에 영영 몸을 팔아버린 법도 있고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임을 팔아버린 법도 있다. 지금 친구를 잃어버리다랑 마음을 팔아버리다는 게 왜 점층법인지 알겠어? 처음에는 내 주변 사람만 사라졌지만 결국 자기 자신도 사라진 거야. 내 마음을 팔아버렸다는 얘기는 나의 지조와 나의 절기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잖아. 그치?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점층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시를 보면서 선생님 이거 반복 아닌가요? 선생님 통사구조의 반복 아닌가? 맞아. 통사구조의 반복이야. 근데 이 녀석은 점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눈치챘을 수 있어야지 진짜 고등 단계의 문제라는 거지. 오케이? 점점 상황이 심각성을 띄어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선생님 점층법만 있나요? 알고 있을 걸 니들. 점층의 반대가 뭐다? 점강법이야, 그치? 점강법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뭔데? 점차 하강하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가 점점 오히려 줄어드는 거지. 나는 세계를 꿈꾸었노라. 나는 우리 가족을 꿈꾸었노라. 나는 내 집을 꿈꾸었노라. 이렇게요, 그쵸? 처음에는 세계를 꿈꾸다가 점점 결국에 내 집으로 와버렸지, 그죠? 이렇게 점점 하강하는 쪽, 그치? 이것도 적어지는 쪽이고요. 또 줄어드는 쪽, 이런 것들을 점강이라고 부른다. 세트 아이템으로 기억하자. 그래서 시를 보면 앞으로 예를 들어 고전 시간에도 점강법이 있어요. 이런 경우야. 내 오는 길에 성으로 담을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뒷주 놓고 뒷주 안에 괴짝 넣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어떤 사설시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범위가 줄어들고 있지? 성부터 시작해서 괴짝으로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줄어들 때도 있다라는 거 점층과 점강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점층 점강 옆에다가 요 말도 하나만 더 추가해 드릴게요. 플러스. 자, 이것도 너희들이 실수가 좀 나와서 과장법. 과장법은 그냥 그거 아니야? 이걸 모르지 않겠지. 이거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에바하는 거잖아, 그죠? 에바하는 건데 과장법인 걸 모르는 사람 솔직히 없으니까 여기 나올 레벨이 아닌가 싶겠지만 참고. 그렇지? 지나치게 큰 것도 과장이지만 지나치게 작게 표현하는 것도 과장법이야. 그거 좀 조심해줘. 이거 좀 자주 틀리더라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는 천지가 울리는 소리를 내며 적장을 향해 달려갔다. 내 이놈 정한다마 하면서, 그치? 산천초목이 떨고 막 이러면 산과 냇물과 물과 막, 그치? 막 다 떨고 있대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건 과장법 맞지? 근데 그는 보기만 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속삭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뭐예요? 과장법입니다. 모기만 할 리가 없잖아. 그치? 그는 기어가는 목소리로 숨죽여 말했다. 숨을 죽일 리가 있나? 그치? 그것도 뭐라고 부른다? 과장법이라고 부른다. 떠올리기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과장법도 같이 설명을 해드려 봤습니다. 자, 4번과 5번 우리 했던 거잖아, 그치? 4번하고 5번. 4번이 역설법이냐? 4번이 반어법이구나. 오케이. 자, 반어법과 역설법으로 넘어왔네요. 이것도 정말 많이 틀리고 정말 짜증나는 녀석이야.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선생님이 나온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만약에 너희들 앞으로 배우게 될 시기에 이런 표현법이 등장하게 되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건 출제 요소가 될 거거든. 근데 나올 걸 알면서도 준비를 했는데도 결정적으로 틀려오는 영역이기도 해. 되게 힘들어. 왜냐, 정의를 아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치?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정의들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이걸 왜 일일이 다 설명하고 앉았겠어. 이 개념들을 바탕으로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선생님 이거는 대유법이 맞아요. 왜? A라는 대상을 B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표현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느낌으로 풀지 마시라고요. 이 썩을 놈의 고3들까지 국어 문제를 푼다는 친구들도 대부분 문제를 느낌으로 풀어. 이거 그냥 사람 같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도대체 어느 부분이 그거냐고 찝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것의 대표 주자 반어와 역설이야. 정의는 뭐죠? 반어법,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이 나오는 걸 반어법이라고 부르지. 역설법은 모순되는 표현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를 역설법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솔직히 반어법이랑 반복법을 헷갈려 하진 않고요. 역설법이랑 풍유법을 헷갈릴 일은 없단 말이야. 화면 나갔네. 잠깐만. 우리는 요걸 힘들어하지 않는데 요 둘 사이를 힘들어해. 왜? 뭔가 잘못됐다라는 느낌, 그게 동일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느낌으로 풀면 이게 힘든다는 얘기지, 그치? 잘못됐다는 느낌으로 풀지 말고 정확하게 선생님이 찍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그때 한번 알려드렸지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자,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가 짠 하고 등장하면
뭘 발견해내라? 의미와 어법상의 충돌을 어디서? 문장 속에서 찾아내라. 오케이? 그게 있는지를 문장에서 봐야 돼. 그게 있으면 역설이고요. 그게 없으면 반어인 거야. 됐지? 오케이? 문장 안에 그런 것들이 있나 찾아보라는 얘기지.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이런 말이 있어. 그러면 소리가 없다는 걸 선생님은 보통 마이너스로 표현해. 뭔가 없는 거, 부재하는 걸 마이너스로 일관되게 표현해. 그치? 그리고 아우성은 어떤 거야? 아우성이 뭔데? 으악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잖아.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됐지? 무슨 상황인지 그림 그려주지? 이건 소리가 있다고 할 때 매우 큰 거잖아. 충돌 나왔지? 의미상의 충돌 존재했지? 그럼 이건 뭐예요? 역설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뭐가 있을까? 그렇지? 말없이 고이 보내 우리다. 나보기가 역겨워 갔을 때는 그치 진달래꽃 대표적인 예문이잖아. 문장을 봐봐. 말없이 쉽게 보내드릴 거예요. 충돌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뭐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니? 지금 이 사람이 잘가 드디어 난 해방이야 하면서 행복해하는 구절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간다면 눈물은 나겠지만 그냥 보내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거잖아. 속마음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지. 그치? 뭐라고? 반어법이라는 거야. 됐어? 느낌으로 풀지 말고. 선생님 문장을 봤는데요, 의미상의 충돌이나 문법상의 충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어법이라고 해도 되나요? 맞아, 잘했어 가 되는 거야. 죽어도 아닌 눈물을 흘리다. 너무 유명한 대목이죠. 그쵸?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겠대요. 지금 이 상황이 이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눈물 안 나올 상황이냐? 근데 눈물을 절대로 흘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냥 문장 보세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겠다. 문장상, 의미상, 어법상 충돌이 있어 없어? 없잖아. 선생님 반어법이야. 근데 밑에 있는 예문 봐.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 없는 마이너스 표시해보세요. 아우성에 플러스 표시해보세요. 감정 핍니까? 그러면 밑에 있는 예문 봐봐.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또 유명한 구절 나왔지. 찬란한 건 뭔가 반짝반짝 트윙클 예쁜 거니까 플러스 표시해볼까? 그럼 마이너스 표시는 어디다 해야 될 거야? 슬픔이겠죠? 그쵸? 찬란한이라는 플러스 이미지와 슬픔이라는 마이너스 이미지가 충돌하고 있네요. 3번은 뭐랑 충돌하고 있어? 괴롭다 마이너스 행복한 플러스지. 그지? 괴롭지만 행복한 거야. 왜? 내 한 몸 희생하기 때문에 괴롭지만 내 희생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행복하다고 표현한 거겠지.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성자지. 네 번째, 외로운 눈부심. 외로운 건 슬픈 거니까 마이너스 표시해보자고. 눈부신 건 반짝반짝 역시 트윙클한 거야. 플러스 표시해보자고요. 의미상 충돌 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무슨 법? 역설법으로 가자. 되게 중요한 기술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설명하고 있는데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표현법 문제를 풀 때 제일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제일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도 해. 되셨나요? 자, 그리고 4번에 표현기술 개념어라고 나와 있는데, 자, 거의 다 끝나가네요. 여기까지 하고 좀 손 좀 돌려봅시다. 자, 표현기술 개념어라고 하는 이 녀석. 지우기 귀찮으니까 오른쪽에다 쓸게요. 근데 우리 많이 봤던 거잖아, 그지? 한동훈 번호 알지? 자, 감정 이입이라는 녀석이 그죠? 왜 이래? 감정이입이라는 녀석이 첫 번째 녀석이죠. 뭐야? 자신의 감정을 대상이 이입해서 대상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야. 즉 화자의 정서를 어떤 자연물에 투영하여 동일시하는 거다 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일시하는 대상이 나타나는 걸 보고 감정이입이라고 부르는 거야. 지금 내가 슬퍼, 내가 울고 싶어. 그러면 그냥 울고 싶은 밤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먼 곳 어딘가 귀축도 슬픔에 젖어 울고 있네 라고 표현하는 거지. 오케이? 내가 우는 게 아니라 제가 울고 있대잖아. 근데 그건 결국 내가 울고 싶은 상황을 말하고 싶은 거겠지. 근데 그러니까 시인 거야. 시라는 건 뭔데? 하고 싶은 말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거잖아. 함축해서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참고로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지금 자꾸 뭐가 돌려 말하는 게 중요하고 함축해서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거꾸로 생각하면 시를 읽고 있는데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된 구절이 있다. 그러면 그게 또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오케이. 시를 읽고 있는데 외로운 밤, 슬픈 눈망울 이러고 있으면 외로움과 슬픔이 직접 표출됐기 때문에 화자의 정서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은
작품의 중심 정서라고 표현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겠는 거다. 됐죠?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객관적 상관물 일단 써놓고 가자. 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이게 안중에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객관적 상관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한 세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 세네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 같기 때문에 그냥 흰색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객관적 상관물도 선생님 이건 뭔가요? 이것도 화자의 정서를 저형물에 투영한 거야. 근데 이거는 동시랑 관계가 없어. 그냥 이용한 대상이면 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황조가 배웠잖아. 펄펄한 저 꾀꼬리.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거 아님? 꾀꼬리가 정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내 마음은 외롭잖아. 그럼 결국 나의 마음이 외롭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저 꾀꼬리를 데리고 온 거지. 내 정서를 표현하려고 쟤를 데리고 온 거잖아.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역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자면 객관적 상관물 안에 감정이입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객관적 상관물이 거대한 인격이 있으면 그 안에 그 중에서 화자랑 동일시된 것만 따로 뽑아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감정이입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자, 객관적 상관물까지 봤고요. 자, 세 번째는 뭐? 음성상징어가 나옵니다. 음성상징어. 표시해 놓으세요. 근데 이것도 역시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음성상징어라고 하는 건 의성어와 의태어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야. 요즘에는 그래. 선생님이 이때 예를 들어드렸었나? 뭐 우르르 같은 시어를 보면, 그치? 우르르라고 하는 단어는 딱 듣자마자 어떤 대상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흉내내는 말이기도 하면서 무너질 때 내는 소리를 동시에 흉내내는 말이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고등단계로 올라왔을 때 시어를 봤을 때 이거는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다, 이것은 모양을 흉내내는 말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시어들이 엄청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뭉쳐서 음성상징어라고 불러.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히려 이거예요. 어디 갔어? 이 음성상징어가 등장하면, 자, 지우기 귀찮으니까 일단 쓸게. 이해 좀 해줘. 음성상징어가 등장하면 이런 연관 검색어가 머릿속에서 같이 떠올라야 돼요. 생동감, 사실감, 현장감, 그리고 운율까지요. 봐봐, 이것만으로도 4개 나오지. 출제 요소가 될 수 있어, 충분히. 음성상징어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뭐냐고? 생동감을 드러내고 사실성을 드러내며 진짜 있는 것처럼, 현장감, 내가 그 정서에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당연히 운율도 나타내죠. 그러니까 음성상징어는 기본적으로 첩어적 특성이라는 걸 지닌다. 첩어라는 건 뭔데? 중첩된다는 말이야. 단어가 중첩된다는 얘기야. 여러 번 반복된다는 얘기지. 시냇물을 졸 흐른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다고. 시냇물은 졸졸졸 흘러야 제맛이지. 그지? 또 참새는 짹하고 울지 않습니다. 짹짹하고 울죠? 오케이? 오리는 꽥하고 죽지 않습니다. 꽥꽥하고 울죠. 그죠? 어쨌든 반복한다는 특성이 있어. 반복이니까 리듬감인 거야. 그죠? 이런 요소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오케이. 세 번째 챕터인 시의 표현 방식이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뭔가 되게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고 많은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솔직히 이건 다 한 건 아니야. 다 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정리는 돼 있어야 이제 문제를 풀든 말든 한다라고 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해주자. 오케이? 자, 그러면 옆에 한 반 페이지 있어, 그치? 요 반 페이지의 내용만 추가로 정리를 해서 이론 파트를 일단 끝내도록 합시다. 오케이? 끝내고 가자. 좀만 힘냅시다. 그래서 이제 다음 타임에 수업 작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후, 더워. 왜 이렇게 덥냐?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예요. 이게 원래 D였나? 시상의 전개 방식이라는 것도 역시 시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시상이라는 게 뭐냐면 시에 나타난 사상, 그렇지, 그래서 시상이야. 그리고 감정이 포함되는 개념이죠. 근데 이 시상을 어떤 방식으로 조직해 나가고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전개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일단 제일 먼저 가장 평균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녀석이 이걸 1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방식이라는 말이 있죠.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뭐 봄에서 여름으로처럼 계절로 흐른다거나 계절이 흐르는 거, 또 오전에서 오후와 같은 방식으로 시간 자체가 흐르는 것,
오케이?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 방식이라고 불러. 근데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일관되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진 않죠. 시에서요. 시간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게 맞지만, 그래서 우리 뭐 아인슈타인 형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빛 광속보다 빨리만 갈 수 있다면 시간을 역행할 수도 있다. 왜냐면 시간이 흐르는 것보다 더 늦게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 시간을 뒤로 쪼개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타임머신의 개념도 설명하셨다는데 나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시간을 초월하는 순간 그 뭐지? 이게 일반 물리학으로는 안 된대요. 시간의 광속에 준하는 만큼 혹은 광속의 속도로 어떤 물질이 질량을 가진 존재가 움직이려면 그 질량 자체가 산산조각이 나버린대요. 거기에 도달하는 순간. 그러니까 인간이 원자로 분해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뭐 할 수만 있다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니들은 타임머신 생기면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냐? 가보고 싶은 시간이 있냐?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과거도 과거인데 솔직히 그래. 과거는 한 번만 가면 돼. 과거에 딱 한 번만 가서 로또 번호 하나 가져오면 될 것 같아. 아니면 강남 땅 좀 한 빌딩 2개 정도 올릴 수 있는 땅 좀 2개 정도만 사놓고 문서로 우리 선조한테 이거 꼭 형준이한테 전달해라고 이렇게 내겨놓고 갈 수 있고. 아 근데 농담이고 그건 선생님이 궁금한 건 오히려 더 미래 같은 거야. 미래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선생님은 그게 좀 더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니들은 어떤지 모르겠어. 타임머신에 생겼을 때 가고 싶은 지점, 시간. 공룡은 궁금은 한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선생님 미래를 가볼 것 같아요. 근데 미래를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뭐 지구 멸망 뭐 이래가지고 막 회포탄 터지고 있고 막 폴아웃돼 있고. 아무튼 간에 자 시간의 흐름.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순행 그리고 역행 그리고 역순행 이런 개념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잡아놓으면 좋겠습니다. 순행이라고 하는 건 시간 순서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순서대로 흐르는 걸 말하고요. 역행은 거꾸로 되짚어가는 것이죠. 현재 그리고 과거, 그보다 앞선 과거로 일관되게 앞으로 흘러가는 거. 근데 참고로 우리가 시에서 역행적 시를 보기엔 진짜 어려울 거야. 선생님이 가끔 추천하는 영화 중에 메멘토라는 영화, 너 19금이라 못 봐요. 근데 참고로 그게 약간 뭐랄까 좀 문신 새기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잔인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좀 19금이긴 하지만 나중에 시간 내면 한번 꼭 보세요. 메멘토가 전형적인 역행적 구성의 영화거든. 그래서 어느 살인자의 추억을 살인자가 살인범을 잡는 과정을 역행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작품이 끝날 때쯤이면 사건이 시작되는 지점으로 돌아가 있어. 근데 그게 또 반전이야. 되게 재밌게 잘 만들었어요. 저 도대체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사람은 진짜 대단하긴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테넷이라는 영화를 오픈했다는데 공부 안 하고 가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요. 난 모르겠어, 안 봐서. 아무튼 그리고 역순행 이거 많이 봤죠? 요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순행의 방향으로 가다가 이렇게 역행하는 지점이 가끔 중간에 생기는 거. 과거로 되짚어 갔다가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걸 역순행이라고도 부른다. 됐지? 이런 개념으로 잡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걸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이동법이다. 두 번째, 그럼 이것만 있어? 그렇지, 공간의 이동도 있죠. 시간이 있으면 공간의 이동도 있겠죠. 근데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상춘곡이라는 고전시가 봤었지, 같이? 상춘곡이 대표적인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였죠. 맨 처음에 수간모읍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자로 갔다가 어디 갔었지? 시냇가로 갔다가 마지막에 산봉우리로 올라가잖아요. 점점 자연과 가까워지는 방향성을 가지면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이거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그렇지? 네, 점점점 쓸게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쪽으로, 멀리서 가까운 쪽으로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수 있어. 자, 그리고 공간의 이동 옆에 요거는 옆에다가 한마디만 썼어요. 시선의 이동이라는 개념도 있어. 근데 이거는 공간의 이동이랑 다른 거야. 거기 여러분들 그 설명에는 시선을 변화시킨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은 좀 조심스러운 말이야. 실은 시선이 변화되는 건 시선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화자가 고정된 상태에서 대상 관찰하고 있는 혹은 서술하고 있는 대상의 종류가 바뀌어가는 걸 우리는 그 시선 이동이라고 부르지.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그래서 산을 보다가 산 안에 있는 기와집을 보다가 기와집 옆에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보고 나무 옆에 있는 노루를 바라보면서 시상이 이어지고 있다. 화자가 움직였어 이게? 화자가 움직였다고 볼 수 있어? 이걸 공간의 이동이라고 부를래? 아니잖아. 그치? 화자는 고정된 채 관찰의 대상이 바뀌고 있는 걸 우리는 시선의 이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구분해 주시는 차원에서 옆에 한마디만 더 써주세요. 됐죠? 필기 빡시게 하고 있습니까?
자, 세 번째랑 네 번째도 약간 세트 개념이야. 3번하고 3번이 오케이 이거네요. 선경 후정이라는 말을 써주시고요. 미리 쓰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기승전결. 자, 요 두 개는요 원래대로라면 한시의 전개 방식이야. 그런데 이 한시가 우리 전통문학에 흡수됐잖아요, 그죠? 우리 전통문학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받아들일 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자. 이건 중국 방식인데 중국 방식도 우리 시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뭐 그거 맞는 거죠, 그죠? 자, 선경우정은 이거 잘 봐. 이거 너희들 실수가 자주 나오거든. 이게 참고 선정 후경일 때도 있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경이 뭐고 정이 뭔지를 알면 되지. 경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세계를 말해. 자연 같은 거야. 뭐 계절이라든가, 그치? 화자를 둘러싼 어떤 공간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경이라고 부르면, 정이라고 하는 건 화자의 정서를 말하는 거야. 내부의 정서지. 그러니까 화자 자신의 정서니까. 오케이? 바깥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내 마음을 말한 거면 뭐예요? 선경 후 정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내 마음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내 마음에 해당하는 바깥에 얘기했으면 선정 후 경이 되는 거겠지. 선후는 앞뒤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시에 예를 들어 열심히 선경우정 외워놨는데 여러분들의 선택지에 학교 선생님들이 너희들 낚으려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선정경의 방식을 통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그러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야. 조심해. 조심하세요. 말씀드렸어. 선정우경, 선경우정. 기승전결은 기가 일으키는 거고요. 승은 이어받는 거고요. 전은 전환하는 겁니다. 반전을 일으키는 지점. 마지막 결은 마무리하는 지점으로 방식인데, 참고로 이것도 한시의 방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한시의 방식을 따르는 현대시의 일부 같은 작품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육사 시인이 이런 시를 많이 쓰셔. 이육사 시인 하면 여러분들 꼬장꼬장한 선배님 생각하면 돼요. 막 옛 어르신 있잖아. 그치? 용납 안 되는, 쉽게 용납할 수 없는 뭐 그런 사람들. 하지만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도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지조를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 이육사 같은 분들이 이런 선경우정과 기승전결의 방식을 많이 사용하셨다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1번, 2번, 3번, 4번 정리됐습니다. 따라왔죠? 자, 대망의 5, 6번 해서 마무리합시다. 여기다 쓸게요, 그냥. 그럼 다섯 번째로는 무슨 얘기를 했니? 시의 처음과 끝을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수미상관이라고 불러. 너무 유명한 말이죠? 수미상관. 수, 머리와 미, 꼬리가 서로 관여한다는 얘기야. 근데 첫 번째, 이 수미가 서로 동일한 경우도 있지만 어떻게 되는 경우 있어? 변형된 수미상관인 경우도 있어. 그럼 이것도 변형된 수미상관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완벽하게 똑같은 건 수미상관인데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건 변형된 수미상관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오케이? 나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시로 시작했는데 나 즐거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끝내놨으면 변형된 수미상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면 수미상관은 보통 뭐랑 엮여서 생각을 해주시냐. 이것도 암기 포인트도 맞아요. 수미상관의 효과 4가지. 또 4가지잖아. 문제 출제하기 딱 좋지 않음? 생각하자고. 수미상관은 시의 첫 번째 덩어리와 마지막 덩어리를 같거나 유사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야. 그러므로 반복이잖아. 맞지? 반복이니까 1번 리듬감을 만들지 운율을 만들려 당연히요. 반복이니까요. 두 번째 반복이니까 또 강조도 되는 거잖아. 야야야 라고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 야야야 거리는 이유는 뭔데? 너라고 이씨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구조적 안정감이라고 말합니다. 시가 딱 마감이 된 느낌. 그래서 시가 안정적인 느낌을 주죠. 뭔가 덜 끝난 느낌을 안 준다는 거야. 참고로 이런 안정감의 차원에서 이 수미상관과 쌍을 이루는 덜 끝난 느낌을 주는 대표적인 특징은 뭐가 있겠어? 생략법 같은 거 있겠지, 그치? 생략법으로 끝에서 점점점으로 끝내버리면 싸다만 것 같아, 막, 그치? 비대가 필요한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거 나오면 안정감이 반대야. 마지막 4번째, 리듬감, 강조, 안정감, 그리고 여운 형성. 그러니까 뭐야? A를 말한 다음에 블라블라 했으니까 A 다시를 말했어도 그 다음에 블라블라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지. 우리는 그걸 여운 형성이라고 불러.
단순하게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 수미상관이호가 네 가지를 그냥 암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암기해도 편안할 거예요. 자,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이죠. 의미의 점층이라는 것이 있네요. 자, 의미의 점층이라고 하는 건 시상이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점점 뭔가 고조되는 느낌, 그렇지? 고조되고 뭔가 약간 스탠스가 올라가고 필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구조를 있을 때 점층을 이룬다라고 말하는데, 참고로 점층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없기도 해서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있음 정도로 이해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힘들어. 자, 다 되셨나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으로 시를 풀면서 표현상 특징 문제로 만나게 되는 대표적인 단어들. 오늘 우리가 배운 단어는 앞으로 우리가 시가 시험법에 들어갈 때마다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만나게 될 단어들이라는 거 알아두자. 이 중에 하나는 반드시 끼어 들어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 손모가지 걸 수 있어. 진짜로. 이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걸려 들어간다. 알겠지? 뭐 아예 대놓고 5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나만 맞을 경우에는 하나만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다는 아니야. 다는 아니고,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작품들을 보고요. 그 작품에서 이제 이론들을 들으면서 아, 여기에 이런 표현법이 이런 것 때문에 설명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원하는 건 지금부터 이제 요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유명한 정지용의 향수가 있어. 이 정지용 향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수능 특강 나올 때마다